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같이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선생님들의 명쾌한 진료 만나보기 전에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며칠간 벌써 여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더웠는데요.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그래도 예년보다는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떨지도 궁금해지는데 오늘부터 주말까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제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모두 해제가 됐지만 오늘 오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오존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오존은 마스크로도 잘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중부와 호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을 텐데요. 서울은 24도, 대전과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흐릴 텐데요. 밤부터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늦은 오후에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엔데믹 선언입니다. 정부가 어제 이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일상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완전한 일상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이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확진이 되더라도 7일간 격리 의무 사라지게 되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나 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이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권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이번 엔데믹 선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병원이나 요양원 등 일부 이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집단 감염 등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한 전문가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나 또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대응 체계를 속도감 있게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고위험군과 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적극 투여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 5월이 시작되면서 이 병원마다 코로나19 발생이 속출하고 있다라면서 엔데믹 상황에서도 의료기관 또 장기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취약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집단 발병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격리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돼야 되고 또 제도 보완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규제가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개인 방역에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AI 챗봇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죠. 네. 네, 지금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요, 이 AI 챗봇에게 물어보고 정보를 얻는다라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구글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전면 오픈하면서 한국어 서비스까지 시작했는데요. 오픈 AI가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챗GPT가 한국어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서 이 구글이 만든 이 바드 역시나 한국어 서비스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 국내 AI 챗봇 시장
체포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네. 블랙핑크랑 BTS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체포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이 같은 질문을 이 챗봇들한테 하니까요. 네. 굉장히 질문의 이해 정도도 굉장히 좋고요. 뿐만 아니라 답변을 들었을 때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답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외국어를 번역할 때 나올 수 있는 한국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부자연스러움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 두 인공지능 챗봇에 독도는 누구 땅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표현 방법에만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라는 공통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표현 방법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 이 구글이 개발한 바드 같은 경우에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라면서 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한국의 고유 영토로 명시됐다라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했고요.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 역시나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관리 아래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아주 뭐 당연한 답변을 네. AI 챗봇이 하고 있는데 네. 두 방식, 그 챗봇의 다른 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구글이 개발한 바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왔잖아요. 최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정보까지만 담고 있어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구글의 바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바로 답변한 반면에 이 챗 GPT 같은 경우엔 저는 2021년 이전에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 활성화되고 이러면요, 교육의 방향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1, 2, 3, 4 중에 정답 딱 찾아서 찍는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적절한 질문을 해내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네. 책봇에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네. 암기야 뭐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렇죠. 암기 교육이 필요할까 싶어요. 물어보면 답은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임신하자 외면한 남친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의 여대생이요, 임신 후에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사연을 올리면서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을 쓴 A씨는요, 이 남자친구의 학번과 학과까지 공개하면서 돈 많으니 나 고소해도 되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라면서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이 게시글과 이 댓글의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올해 대학에 입학한 이 여대생 A씨는 최근 몸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알렸는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신감에 휩싸인 A씨, 인터넷에 이러한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글이 퍼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이거 지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제기했고, 그러자 A씨는 지난 10일 임신으로 결과가 나온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물론 A씨의 충격이 상당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남자친구의 그 신상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걸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꾼들의 반응도 좀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는 A씨의 격분한 상태를 공감을 하면서 이 해당 남학생이 누구인지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학생이 쓰는 SNS 계정을 찾아내서 여기 계정에서 이름 내리고 아이디 바꿨다라면서 실시간 상황을 댓글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 측에서는 임신했다고 해서 A씨의 책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일정 책임이 A씨에게도 있다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또 좀 확인을 해볼 양쪽 들어보고.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사원 한의학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식품생명공학 최은은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건강 얘기 나눌지 먼저 주제부터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소화기 질환의 역습, 타는 속을 잡아라입니다. 오늘은 그 소화기 질환에 대한 얘기를 나눌 모양이죠. 소화기 질환 겪지 않은 분이 있을까 싶을 없어요. 정도로요. 네, 다 있겠죠.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속에 오는 감기 이렇게 생각. 근데 감기보다 더 한 거는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먹느냐에 따라서 소화가 잘 될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대로 또 안 되고 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뭘 먹어야 되나 하는데 요즘 들어서 나이가 조금 올라가니까 똑같이 먹어도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되면 정말 속이 탑니다. 소화기 질환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위염 떠올릴 텐데 소화기 어느 정도의 범위입니까 이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화기 질환하면은 뭐 그냥 위장 질환 아니면 뭐 대장이 좀 안 좋은 거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소화기는요, 우리가 먼저 입에 들어와서 먹고 나서부터 나가는 항문까지, 그러니까 입술부터 항문까지 전체를 소화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화기의 또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게 인체 내부이기도 하고 외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체 내부이기도 하고 외부이기도 하다. 이 말이 좀 궁금한 게 소화기, 몸속에 있는 장기를 두고 어째서 외부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 소화기관은요, 늘 우리 외부 물질을 접촉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외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물이죠. 음식물이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항상 접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부 이제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늘 사실 외부 물질이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 장을 통해서 항문까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음식물이 또 분해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소화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외부 물질이 항상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감염에 좀 취약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는 기관이 또 장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소화기관 같은 경우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그 음식물하고 직접 닿잖아요.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맛있는 음식이지만 소화기 안에 있으면 또 음식물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소화기를 뚫고 나와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소화기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특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방금 차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외부의 음식이 결과적으로 내 몸 안까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입에서 잘게 부수고 위에서 위산으로 장에서 장액으로 소화를 시키는데 이거를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내 몸에서 에너지로 세포의 단계에서 흡수한단 말이죠. 이거를 대사라고 합니다. 멋진 말로 대사. 그런데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하루에 뭐 2,000kcal다, 1,500kcal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초 대사량이 바로 이 대사, 소화에서 사용될 정도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인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건 역시 기능이 쇠퇴한다 이런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소화기 관련 질환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나타난다는 얘기일 텐데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좀 과식을 했다거나 내가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다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40대가 되면은 이제 중반이 돼서 이 몸의 모든 기능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기능이 퇴화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게 되고요. 입 안에 있는 뭐 치아도 약해지게 되고. 그런데 이게 소화기 질환, 이 소화기 장기들도 이게 예외가 아니거든요. 전체로 기능이 떨어지고 뭐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게 느껴지고요. 네. 예, 내가 젊었을 때는 뭐 얼마든지 막 먹어도 다 이렇게 소화도 되고 굉장히 속이 많이 편안했었는데 내가 이전에는 조금 먹고 싶은 느낌도 잘 안 들고 먹어도 이게 속에 막 체한 것 같고 내려가지를 않고 막 이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분들 저한테 이렇게 진료를 와서 말씀을 하세요. 아, 내가 진짜 이제 먹는 즐거움이 너무 사라진 것 같다. 예. 어떻게 이런 그 느낌들이 있는지 혹시 공감하시나요? 저는 짜장면 먹을 때요. 네. 예전에 짜장면 곱빼기에 군만두도 먹었거든요. 그치. 그리고 이제 집까지 가면 또 저 시장하고 이랬어요. 네. 요즘에는 곱빼기는커녕 짜장면 한 그릇이 먹어. 아니 뭐 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술 마신다 그러면 이제 생맥주 그럼 옛날에 한 5천 먹었거든요. 아 요즘은 1,000 먹기도 힘들고 고기 그럼 일단 뭐 3인분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1인분이 왜 1인분인지 알겠대도요.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런 거겠죠, 선생님? 아니 그동안 많이 드셨네. 예, 맞습니다. 이 중년이 되면은 이런 소화기 그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렇게 위장 장애들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 중년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위장 장애, 이 소화기 기능 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이야기 정말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소화기 관련 질환, 특히 위와 관련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위내시경 검사로 대부분 다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위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정말 위장에 있는 다양한 질환들을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위 내시경을 통해서 위염 진단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위염은 위장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도 한데요.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염과 십이지장염 환자 수가 5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10명 중 1명이 이 위염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야, 10명 중 1명이면 정말 그 국민의 감기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위염이라고 그러면 그냥 아예 대수롭지 않게 다들 위염 있어요.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위염하면 이제 위장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흔하게 알려진 질환인데요. 실은 종류가 좀 있습니다. 바로 급성과 만성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급성, 위장 장애는 반드시 생활 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 과식을 좀, 과음을, 뭔가 내가 약물을 좀 복용을 했어. 라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위 점막이나 위 기능이 떨어진 걸 우리가 위염, 급성 위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반복이 되고 생활 습관이 고착이 되면서 점점점 만성으로 이어지면 정말로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위염하면 그냥 위염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위염에도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그렇죠. 이게 위염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위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크게 이제 위축성 위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먼저 위축성 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축성 위염이라는 거는 위에 이렇게 만성적으로 반복해서 이게 염증이 생겨서 위에 점막이 이렇게 위축된 벽이 얇아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성 위염 중에 굉장히 흔한 위염이고, 예, 많이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흔하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흔하니까 뭐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이거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그런 질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위축성 위염은 위험 발생률을 무려 6배나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 틀리겠죠. 뭐 네. 같은 위축성 위염이라도 심한 사람도 있고 범위가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굉장히 이 자체로도 그냥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사진을 보니까 사진상으로 이렇게 새빨갛게 혈관도 보이고 하니까 아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이런 걸 알겠는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위를 이렇게 뒤집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꼭 내시경하지 않고도 증상이 있는지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혹시 있을까요? 네, 위축성 위염의 대표적인 증상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속이 쓰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든다. 혹은 배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식후에 이렇게 냄새가 평소와 달리 굉장히 지독해졌다. 평소와 달리. 그리고 속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 혹은 명치가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가 대표적인 위축성 위염의 증상들인데요. 평소에 생활 습관, 야식, 그다음에 요즘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단식을 좀 기간이 길죠. 근데 이게 규칙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단식의 기간이 또 불규칙해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매운 음식도 얘기하는데 매운 음식만큼 짠 것도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을 때 특히 대한민국은 위암 발병률이 높은 나라거든요. 이게 짠 음식과 연관이 되었다는 연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반드시 반성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 앞에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나 요즘 속 쓰리고 막. 그치. 나도 그래. 괜찮아. 맞아. 맞아요. 아니 제발 그런 얘기. 내 몸도 아닌데 괜히 그런 얘기. 아니 의사도 아니고 내 몸도 아닌데 왜 함부로 얘기하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또 안심을 해요. 아 그래? 딱 그런 거야? 그 병원을 안 가요. 제 경험이에요. 네. 자, 또 다른 종류의 위험도 한번 짚어보죠. 네. 또 만성 위염의 또 다른 종류 한 가지는 또 표재성 위염입니다. 이 표재성 위염은 말 그대로 이 표면에 위험이 있다.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위산에 이렇게 노출된 위 점막이 자세히 보시면은 좀 더 불그스름하고, 예, 그렇죠. 약간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줄 무늬가 보이게 됩니다. 표면에 살짝 이렇게 염증이 있는데요.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 위축성 위염 이런 것들에 비해서 표면에만 살짝 있는 표재성 위염이지만
위암의 초기 증상이지만은 이게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은 이게 출혈이 되거나 위궤양이나 다른 그 질환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위험의 종류가 이 정도까지 많은지 몰랐습니다. 다음 종류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은 이름은 예쁩니다. 미란성 위염. 오, 미란성. 이 미란이 한자어로 이제 풀이를 해보면 뭐 헐다, 문드러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란성 위염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까지고 상처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이런 식으로 까진 상처가 생긴 위염이다. 까진 염증이 생겼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좀 깊게 생긴 상처가 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바로 궤양입니다. 궤양 전이다 이거죠. 네, 네. 미란성 위염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좀 심하게 까진 상태가 네.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위 속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내시경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아까하고 달리 전체적으로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까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렇죠 포크 같은 걸로 톡톡톡 이렇게 뜯어낸 것 같은 그런 표면에 이 표피가 이렇게 박리되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게 깊어지게 되면은 이 깊이가 깊어졌을 때 이제 궤양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면 내시경 해가지고 이제 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깨어났을 때 선생님이 궤양이 있으신데요. 이러면 우리가 이러지만 그냥 위험 정도 있으시고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러면 별거 아니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건가 그럼 이게? 그렇죠. 이게 보면은 위험 있다는 거, 나도 있어. 위험 영상 어디 있어? 우리 거의 다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기본으로 그냥 깔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씀 많이 들으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끔은 이제 나왔는데 정신을 막 차리고서 막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조직 검사를 했다, 조직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덜컥 내려앉아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다른 사람들 별 문제 없었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내시경으로 보았을 때 염증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어느 부분들은 좀 더 약간 조직 검사가 필요한 혹시 조기 위암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헬리코박터 우리나라에 굉장히 감염들이 많거든요. 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이제 위암의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을 악화시킨 걸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검사해 보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조금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뭐 종종 볼 수 있죠. 위내시경한 이후에 헬리코박터균이 발견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약을 정말 정확한 시간 제때 챙겨 먹어야 돼서 굉장히 번거롭고 또 힘들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약을 이만큼 먹어요. 그리고 그 약이 독해요. 독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꼬박 먹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균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나라죠. 네.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그 확인이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이제 재균 치료라고 해서 이제 균을 박멸하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게 복용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별 문제 없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헬리코박터균은 잘 아시다시피 위암의 1급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위험도가 낮지만 이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위험 요소들, 뭐 흡연 등등등이 있으면은 그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것들 확인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은 재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다른 아까 말씀드린 이 가족력뿐만 아니라 뭐 위장 장애 그 증상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담배와 같이 이렇게 위암 발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치료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어머님들 속 좀 쓰린다고 병원 안 가시고요. 위험 좀 있다 그러면은 소화제 좀 먹으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건강 검진은 왜 가니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 이거 가셔야 되는 거 맞죠 이거? 아우. 네, 그렇죠. 건강검진 하셔야 되죠. 특히나 이제 사실 아무래도 위 자체가 회복력이 좋은 장기다 보니까요. 아무리 내시경 검사 후에 위험을 진단받더라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또 개선되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환자분의 이 내시경 검사 기록을 가져왔거든요. 보시면서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2021년에 우리가
한 분이 40대 남성분이 위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요. 미란성 위염을 진단받고 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균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평소 식습관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요. 결과를 보면 어떻게 바뀌었죠? 위험? 위염에서 십이지장이요? 네, 궤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한 해가 지났는데요. 아직도 헬리코박터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궤양으로 진단이 됐고요. 일정 기간 또 이때도 좀 약을 복용했습니다. 이렇게 1년만 지났는데도 이렇게 질환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하셔야 되고 치료 결과도 또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한 다음에 헬리코박터가 확실히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가끔 가다가 재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또 위장 장애가 많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질환들도 있을 거예요. 소화기 질환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년 세대 이후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할 소화기 질환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땡땡땡땡땡입니다. 뭐야? 땡땡. 위암의 위험을 높이는 이거 5글자인데요. 일단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들으니까 덜컥 겁은 나는데. 미란성 위염하고 위궤양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뭔지 어떤 질환인지 공개해 주시죠. 아, 장상피 이겁니다. 화생. 위암의 위험을 높이는 소화기 질환, 네. 장상피 화생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생소하단 말이죠. 장상피 화생이란 용어 자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네, 이 장상피 화생이라는 건요. 위에 계속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다 보면요. 위 점막 세포가 변하는 거죠. 장세포로 변하는 건데요. 소장이나 대장세포로 대체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위암 발병률이 한 2배에서 4배 가량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 어떤 연구에 따라서는 이 위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또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장상피 화생과 위암 발생 위험도가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연구된 게 확인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직접적인 발병 인자들도 확인된 게 아니라서 더 조금 추가적인 게 필요하긴 하지만요. 근데 마냥 안심만 할 수 없는 질환도 바로 장상피 화생인 거예요. 야. 근데 위에 점막이 바뀐다 이랬으니까 그럼 내시경을 했을 때 원래 정상적인 위의 그 상태하고 확연히 다릅니까?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르죠. 여기 장상피 화생 진단을 받은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 아까하고 많이 다르다. 아까 우리 이제 세 개의 그 위험들을 보셨는데 많이 다르죠. 보면은 도돌도돌해요. 그죠? 이게 표면이 굉장히 도돌도돌. 우리 마치 그 휴지 엠보싱 티슈에 그 도돌도돌한 것처럼 위에 그 표면이 전부 다 도돌도돌하게 변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염증, 반복된 염증에 의해서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고 해서 벽이 얇아졌다가 그 중에 그것들이 계속 염증이 반복되면 이렇게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위암의 씨앗 같은 것으로 변하게 되는데 일단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그 스테이크를 일단 구우면 아무리 구운 다음에 뭐 냉장고에 넣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일단 저렇게 장상피 화생이 돼버리면 원래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굉장히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소장이나 대장 같은 점막하고 위에 있는 점막하고 뭐 별 다 점막이니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뀌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그거는 바로 위의 독특한 환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위산이죠, 위산. 위산은 폐하라고 하는 산성도가 강력한 산성입니다. 웬만한 그런 세균 외부 물질들은 다 죽어요. 강력한 위산이 분비가 되는데 위는 그 와중에서 살아남아야 되죠. 그래서 위를 보호하고 있는 벽세포라는 굉장히 두꺼운 점막질에 자신의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가 얇아지는 겁니다. 두꺼운 방패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장이나 대장 같은 다른 소화기 점막처럼 힘이 빠지는 거죠. 나의 방어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이거를 의학용어로 이형성증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라서 가장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위험 요인인 헬리코박터라든지 그다음에 고령으로 인한 기능 저하, 잘못된 식생과 섭생으로 인한 기능 저하, 그리고 음주나 이제 안 들어갈 수 없죠. 흡연, 폭식 같은 것들을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저는 매주 느끼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속이 쓰린 거 같아요? 괜히 걱정도 되고 하는데 근데 궁금한 게요. 이 장상피화색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예,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만성적인 염증, 반복되는 염증이 이 장상피화생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년층에 대해서 이런 장상피화생들의 그 발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도 50대 이후 이 중년층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런 그 장상피화생은 이제 위암의 씨앗이다 보니까는 나이가 들수록 원래 암 발생이 높아지잖아요. 네.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상피화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위장관의 증상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증상만으로 감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질환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장상피화생은 이제 위에 염증이 반복되다 보니까 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위의 기능 중에 하나인 위산 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평소에 막 속이 쓰리고 위산이 많이 나왔던 분들은 오히려 이 장상피화생이 될 때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만으로 이거를 맞추거나 아니면 그거를 예측해 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그 본인이 이거를 직접 생각을 하고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아니 지금 이제 5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이제 5학년 된 저런 덜컥 겁이 나는데 이거 만약에 진단 받으면은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장상피화생이나 위축성 위염의 진단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위암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식습관을 개선을 해주시고요. 단분히 뭐 한두 달 해서 될 게 아니고 이제 평생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식습관 개선을 강조한 이유는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장상피화생이나 위축성 위염이 오게 되는 게 담적이라고 하는 독소가 생기면서부터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담적이 모두 다 우리가 먹은 거에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먹고 나서 위장에서 채 소화되지 못한 것들, 잉여 에너지들, 잉여 찌꺼기들이 남아서 다 담적이란 독소가 되는 건데 이 독소가 쌓이게 되면 위장 점막이나 근육층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위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소식을 해주시는 게 무조건 중요하고요. 조금씩 자주 먹어주시고 또 너무 맵거나 짠 음식 피해주시고요. 또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남아있지 않도록 좀 식사하시고 산책이라도 꼭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년 세대 이후에 더 걸리기 쉬운 소화기 질환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갱년기에 더 위험한 이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네,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 갱년기 후에 더 위험한 소화기 질환이었습니다. 이거는 그게 많아요? 맞아. 뭐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제 네.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위산, 그다음에 위액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질환인데요. 제가 큐시 그림을 좀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인데요. 위 안에 있는 위액과 음식물이 고여 있어서 위가 운동을 하면서 그 압력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식도는 자기를 보호하는 방패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위산으로 인해서 식도가 자극을 받게 되는 질환이죠. 근데 불편한 느낌도 생기고 그다음에 신 느낌이 바로 이런 불편한 위산의 자극으로 발생을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네. 근데 저도 지난번에 그 폭풍 딱국질이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한 3박 4일 동안 딱국질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가서 여쭤보니까 아유 가벼운 역류성 식도염이 잠깐 오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게 무서운 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위산이 음식과 함께 넘어가는데요. 이게 위산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물질이기 때문에 위는 그 위산을 이겨낼 수 있는 점막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화가 되는 건데 그것이 식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식도는 그냥 그 자체로 위산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발 그대로 그냥 속이 그냥 불타버리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게 다 이 위산이 타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다 타버리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뭐 심장이 타는 것 같다. 실제로 미국 응급실에 심장병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 조사를 해보면 3분의 2가 알고 보니 역류성 식도염이었다. 이런 보고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식도로 올라오지 않도록 식도 쪽에 이 관략근이 튼튼하면 역류성 식도염을 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식도로 음식이 위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괄약근이 이렇게 조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그 약해져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게 일어나고요. 저 내시경 자 영상을 보시면은 자 이제 식도로 들어가는데 자, 이게 식도 거의 끝에서 여기가 바로 위하고 식도하고 만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게 딱 닫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닫혀서 평소에는 음식이나 위산이 식도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위에서 식도 쪽을 바라봤을 때 저 까만 거는 내시경이고요. 저렇게 딱 닫혀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없어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열려 있죠. 가운데 있는 그림 보면 열려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기 보이는 공간이 전체가 다 식도예요, 사실은. 위에서 봤을 때 식도가 완전히 다 전체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양상이고 굉장히 이런 경우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겠죠. 네. 근데 저게 그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술 좀 먹을 때요. 술 마신 다음에 집에 가면 꼭 배가 고파. 그럼 가가지고 뭐 먹고 바로 자요, 그냥. 그럼 이게 그냥 이게 열려 있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거 네. 몇 번 반복되면 막 식도 역류돼서 속쓰리고 막 이러는데 이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400만 명 이상이 이 진단을 네. 받고 있고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 평균 2.2%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젊은 사람들도 이거 식도 역류 많거든요. 근데 갱년기에 또 나이 들어서 중년 이후에 더 조심해야 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갱년기에 이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호르몬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물질이고요. 이 호르몬을 한의학에서 이제 진액에 범주해 놓고 보게 되는데 진액 자체가 우리가 몸을 쓰고 뭐 위장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운동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됩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떨어진다라는 건 진액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진액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관략근 쪼이는 이런 역할들도 좀 약해지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갱년기 때 심하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전문의 선생님들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영, 김대환 선생님, 어떤 처방입니까? 자, 위험에 좋을까 나쁠까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들어볼까요? 네, 위염은 워낙 흔한 질환이고 이제 재발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라는 그런 흔한 썰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자, 외과 전문의인 저와 소화기 내과의 대가인 양기영 교수님과 함께 위염에 정말 좋은 습관 그리고 위염에 정말 안 좋은,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대된다. 기대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 가서 진찰 받고 네.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가볍게 방치하지 병원까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습관들, 일상 그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위험에 좋은지 또는 나쁜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소화제 위험에 좋을까 나쁠까입니다. 아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좋죠. 네. 아니 이름도 소화제잖아. 위험이 소화가 안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위험이 있을 때 소화제를 먹어주면 도움이 되니까 이름이 소화제겠지. 이건 당연히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제라는 건 소화의 그 기능을 도와주는 거고 뭐 집에 소화제 없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상비약으로 다 갖고 계신데요. 소화제가 일시적으로 소화의 기능을 도와주고 환자의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약에 너무 의존하게 돼서 그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장의 그 고유한 운동과 그 역할들이 점점 기능이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으로 잠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위장관의 운동 그다음에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보통 저는 좀 체하면 탄산수를 사서 벌컥벌컥 마시거든요. 이거는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외래 진료에 오셔가지고 내 콜라를 드신다, 뭐 탄산수를 먹으면 쑥 내려가는 것 같다, 그냥 속이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건 맞아요. 그렇게 맞지만
하지만 이 탄산 자체는 우리 위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위산을 나오도록 분비를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위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또 저도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30년 만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가서 30년 전에 보면은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피는 선배들이 같이 밥 먹고 나면 그렇게 콕 담배를 피면서 소화 잘 된다 이런 얘기 또 했거든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뭐예요? 네, 예전에는 짜장면 먹고 한 대 피는 거. 그리고 또 그때 뭐 그게 또 기가 막혀. 고사성어처럼 또 말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꼭 화장실 가면 또 한 대 먹어요. 그래요? 글쎄, 식후 근데 연초 불로초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해. 하고. 근데 이게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은 있는데 그게 느낌일 뿐입니까? 그거 궁금하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또 이 콜라와 함께 정말 많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식사 후에 흡연이죠. 이게 정말 많은 뭐 식당 앞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맞아요. 같이 뭐 남자분들 모여서 얘기하면서 담배 피시는데 뭐 담배가 뭐 좋을 리는 없겠죠. 뭐 그냥 생각하셔도 이 담배 자체를 피실 때 흡연을 하실 때 몸에 이렇게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입이 되면서 결국은 일시적으로 이 피 안에 혈액 안에 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혈중의 농도가 떨어지고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허열이라고 하는데요. 위 점막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에 정말 좋지 않고요. 또 담배에 있는 여러 성분 중에 니코틴 잘 아시죠? 니코틴 성분이 위산을 자극을 합니다. 굉장히 위산이 많이 나오게 해서 이 위 건강을 나빠지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수성 식도염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만나볼까요?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역류성 식도염은 완치가 안 된다. 하면 뭐 위험이 재발했다 이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완치가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내용인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좀 먹으면 금방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혹시 그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비만 완치했다. 나는 비만 완치했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왜냐하면 생활습관병이라서 생활습관 질환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생활습관 중에 지금은 오늘은 약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위산, 그다음에 식도염 이런 것들은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즉 공격 인자가 강한 사람이 있고 방어 인자가 약한 사람이 있어서 이 두 사람들한테 주는 약이 다 달라요. 그런데 생활 습관에 관련된 대표적인 약 중에 우리가 진통제, 영어로는 이제 NSAID라고 그러는데요. 이 진통제를 흔하게 나 몸살이야, 뭐 근육통이야 해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가 바로 위산의 분비를 올리고 방어를 약하게 해서 이 식도염, 위염을 악화시킨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우리가 흔히 그냥 어디 아프면 소염 진통제 하나 꺼내서 먹는데 머리 아파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안 좋아요. 위에는 또. 네, 다양한 약물 중에 흔하게 복용하는 약물인 이 진통제가 이 식도염과 위염을 약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이고요. 네. 또 다른 거 하나는 이런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약도 약 자체가 또 공격하는 좀 아이러니한 일도 생기는데 바로 이 제산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역류성 식도염은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산제는 공격을 낮추는 위산의 분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PPI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온 PCAB라는 약물도 그런 약들인데요. 나는 방어 인자가 약해. 그런데 공격 인자도 낮췄어. 그러면 그 밸런스가 깨져서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는, 약 먹을 때만 좋아졌지 약을 끊고 나면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완치가 없고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약을 여기 갔다가 저 의사가 용하다더라, 저 의사한테 갔다가 이 약도 받았다가 저 약도 받았다가 이러면서 섭생이나 식습관이 약물과 함께 망가지니까 더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첫 번째로는 생활습관 교정을 잘 해야 되고요. 둘째는 내가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믿고 갈 수 있는 의사에게 책임지고 한 명에게 믿을 수 있는 약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처방먹는 게 섞어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양현 예. 선생님. 예, 세 번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주시죠. 빨리 먹으면 위염 걸린다.
입니다. 아니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이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빨리 먹으면 뭐 살도 많이 찌고 과식도 하고 뭐 나쁜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도 거기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 흔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음식 천천히 먹어야 된다.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자 이게 어떤 그 위험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천천히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가 늘어나겠죠. 위가 이렇게 팽창하면 그거를 몸이 느껴가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그거를 뇌에 시상하부라는 데서 그걸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배가 찼어. 음식이 많이 들어왔어. 이렇게 포만 중추가 그 반응을 하게 되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몸이 돌아가는데 문제는 바로 우리 몸이 그냥 무슨 전기 이렇게 스위치 켜듯이 바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지키지 않고 계속 음식을 막 빨리 먹게 되면은 이게 포만 느끼기도 전에 이 그 음식이 너무 많이 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위장의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가 안 좋을 때는 병원을 일단 꼭 방문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좋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친구 병원에 가지 마세요. 친구 병원에 가면 네.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야 나가서 한잔 할까? 그렇지. 이게 아니야. 친구 병원 가죠. 친구 병원은 안 가는 거죠. 자, 이번에 서동주 선생님. 이제. 네, 서동수 선생님의 행복 처방입니다. 속 편한 운동인데요. 아마도 이 속이 좀 편안해지는 운동법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소화 안 된다, 속이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생활에서 약간 이제 체했다고 느꼈을 때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속 편한 운동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은 두 MC님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아마도 속이 조금 불편하신 게 예는 신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불편해졌어요. 네. 오늘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나오실까요? 나가볼까요? 근데 밥 먹고 이렇게 운동하면 속이 부대끼지 않나? 조금 한 텀 쉬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사실 과격한 운동들을 하시게 되면 속이 선생님. 좀 오히려 더 선생님 부대낄 수 있습니다. 여기 쓰셔야 돼요. 좀 제가 좀 앞으로 나왔어요. 네, 오늘 알려드릴 동작은요. 그렇게 과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한 뒤에 더 속이 부대끼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가벼운 동작들이니까요.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요. 바로 다리를 털 건데요. 다리를 털어요? 예, 다리를 털 건데요. 숭구리 당당? 이렇게 개다리 털으면 아니에요? 개다리는 아니고요. 다리를 차줄 겁니다. 아래쪽으로 차줄 건데요. 한쪽 발을 이제 들어서 발꿈치가 바닥을 향하도록 툭툭 차준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네. 아래로. 좀 세게 차주신다고 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것만 해도 운동이 된다고요? 네,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데 이게 앞으로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 밑으로 뒤꿈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턴다. 그래서 이게 한 10회씩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야, 아니, 이것만 발만 해도 턴다고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네, 그래?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장 운동을 도와주는 신경이 바로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주신경이 사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골반을 향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털어주게 되면 이게 다리를 털어주게 되면 이 미주신경이 자극돼서 장 운동이 활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사실 다리를 이렇게 털어주게 되면 장 운동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되게 재밌네요. 재밌죠? 저 이게 왜 이렇게 근데 재밌을까요? 너무 세게 털다가 관절 나와. 내가 딱 잡고 약간 천천히 이게 천천히, 다리를 좀 세게 좀 털어줘야지. 네. 이게 위장관이 좀 자극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로 간단한데 털어주는 게 뭐. 중요하고. 다음은요? 예, 다음 동작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조금 앞으로 나온 이유가 예. 제가 팔이 걸릴까봐 그렇죠. 네. 제가 좀 앞으로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동작은요. 팔을 돌려줄 건데요. 우리가 이제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이랬을 때 보면 약간 등이 많이 뭉치거나 네. 어깨가 좀 뭉치고 목이 많이 뭉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좀 풀어줄 건데 팔을 위로 쭉 올라가서 올린 다음에 옆으로 쭉 뒤로 요렇게 뒤로 네. 쭉 어우, 앞으로 시원하다. 나올 거예요. 야 이거 50견 있으면 네. 못하겠는데. 그렇죠. 쭉 옆으로 뒤로 쭉 향해서 뒤쪽으로. 뒤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슴을 조금 펴주는 동작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네, 뒤쪽으로 쭉 가주시면 오.
진짜 시원해요. 네, 시원하죠. 뒤로 쭉. 이렇게 동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세 자체가 계속 앞으로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앞으로 어깨도 말리고 하다 보니까 뒤에 견갑이나 등 쪽이 굉장히 근육이 좀 약해지고 뭉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도 같이 풀어주면서 가슴도 이렇게 벌려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하고 나면 속이 편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풍선 있잖아요. 이렇게 개업한 그 앞에 풍선. 이렇게 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뒤로 한번 돌려주면 도움이 될 것 이게 같습니다. 빨리 하지 말고 네. 천천히 조금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간단한 동작이라서 저 되게 집에서, 시원해요, 네, 지금. 네, 그냥 틈틈이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모사원 선생님. 네, 모사원 한의사의 행복 처방은요.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잡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일단 이 역류성 식도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그러려면 내가 역류성 식도염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야 될 거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리 관형찰색이라고 하죠. 이 환자분이 딱 들어오면 벌써 얼굴을 보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어떤 질환에 이제 계속 오랫동안 그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던 분들은요, 그 특유의 표정과 뭐 장상하게 일종인데 어떤 부분에 거기가 안 좋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자자자 모사원 선생님, 내가 역류성 식도염의 상인가? 이거 얼굴 보면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박사님은 역류성 식도염의 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역류성 시험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노출이 돼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고생을 한다면요. 얼굴이 좀 누렇게 뜹니다. 우리가 이걸 위황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짜 황달이에요. 가짜 황달.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또 음식물이 들어와서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까 몸 안에 이제 필수 영양소가 점점 모자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황달인 것처럼 몸이 누렇게 뜨게 되는데 사실 이건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피로가 너무 많이 누적이 돼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약간 좀 감별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렇게 좀 뜬 분들이 분이 있긴 간혹 있어요. 있어요. 네,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까? 네. 또 다른 특징은 제가 아까 소화기 얘기할 때 우리 사실 소화기는 광범위하게 보면은 입술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입술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 사실 제가 아까 차 박사님이 그런 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도 입술만 봐도 저 사람은 비위가 튼튼하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역류성 식도염으로 비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요. 위열이 뜨기 시작을 하면서요. 입술의 색깔부터 일단 검맣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심한 사람은 흑염소처럼 검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술을 많이 마셔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박사님을 딱 봐보시면은 입술 예쁘잖아요. 네. 선도 딱 명확하죠. 우리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요, 일단 입술에 경계가 없습니다. 입술이 예쁘지가 못하고 그리고 색깔 자체도 되게 창백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잘 아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은요, 입술이 되게 건조해져요. 쉽게 까지고 피가 잘 납니다. 한 여름에도요, 겨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입술만 보고 이 사람의 피부 톤과 입술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환자를 오래 봐온 전문가 선생님들만 가능한 거고 일반적으로 나는 어떤지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 더 손쉬운 방법인데요. 네. 이번에는 설진을 해보는 겁니다. 혓바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이제 메롱 한번 하는 거죠. 혓바닥을 딱 내밀고 봤을 때 혓바닥 중심부에 저런 식으로 세로로 갈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깊게 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로로. 네, 세로로. 깊게 패이게 되면은 이 자리가 척추와 소화기관의 자리예요. 특히나 상부 쪽, 뿌리 쪽이 패여 있으면은 위장이 좋지 못한 거고요. 우리 설첨 끝에 쪽, 뾰족한 부분 가까이 패인 것은 심장이 좋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심장과 위장 사이가 식도가 좋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체 구간에 전체적으로 세로로 길게 패인 상처가 있습니다. 네, 패인 자국이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척추도 안 좋지만 소화기관이 전체적으로 좀 망가져 있고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 자가 진단은 간단해요. 아파. 여기가 쓰리고
여기가 막 여기서부터 여기가 막 예. 타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있고 네. 막 이래요. 이제 그건 좀 심할 때겠죠. 네. 이 타는 듯한 증상이 또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울감과 나중에 공황장애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한방 비법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이제 증상별로 대처법을 좀 네. 준비해 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오는 게 사실 이 목에 이물감이 엄청 심하거든요. 계속 고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뭔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이 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바로 꿀입니다. 꿀만 먹어주면 돼요. 사실 이 그래요? 꿀은요 동의보감에서 말하기를 노인성으로 노년에 비위의 기능이 허약해졌을 때 이 비위의 기능을 보호해준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위장이 아주 좋은 명약 중에 명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진단이나 네. 아니 뭐 알약 같은 거 빚을 때 보면 꿀로 많이 빚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빚는 방법이 사실 꿀로만 빚는 게 아니고요. 밀가루 반죽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물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꿀을 이용하는 이유는 꿀이 소화 흡수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이 비싼 약 들어와서 탈내지 않고 잘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진단이나 이런 약들은 우리가 꿀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 꿀이 좀 들어오면서 목의 이물감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로 해서 완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이 목의 이물감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꿀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꿀을 차로 타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꿀 자체를 이렇게 드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꿀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이렇게 타 먹는 게 괜찮아요? 그냥 먹는 게? 사실 이 목의 이물감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저는 꿀을 그대로 드시라고 얘기합니다. 물에 타서 먹는 것보다 꿀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딱 넣고요. 바로 삼키는 게 아니고요. 안에 계속 머금고 있으면서 침이랑 같이 섞여서 천천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성대가 그럼 부드러워지면서 쉰 목소리를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일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목이 잘 붓고 이제 음식물이 이제 안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또 우리 MC님들이나 우리 또 교수님들 또 우리 환자 보면서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목이 너무 부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음식물도 삼키기 힘들 때는 소상혈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소상혈? 소상혈은 아마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엄지손가락 바깥쪽 우리 손톱 요 각진 곳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소상혈입니다. 여기 많이들 아, 여기면은 네. 어렸을 때 체했을 때 할머니가 따주시던. 이렇게 해서 따주시던 데인데. 맞습니다. 할머님들이 바늘 쓱쓱 해서 네, 따주시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소상혈이에요. 아. 네. 근데 이게 소상혈 집에서 사실 바늘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바늘을 이용해서 전 따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눌러. 예, 반대손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 지압으로. 네. 네. 근데 자극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목에 어떤 이물감이나 이제 목의 붓기, 통증들이 싹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오, 이게 도움이 된다니까 신기하네요. 그냥 손톱으로 꾹꾹 눌러만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을 때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배 안에 막 가스가 차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내가 먹는 음식물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밀가루 같은 거. 고기류, 아니 뭐 소화가 좀 오랫동안 있어야 위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이런 음식물들 때문에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도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 가슴 답답함을 없앨 수 있는 약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 약재는요, 이 성분으로 만든 술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들고 온 약재는 산사입니다. 산사. 산사는 이제 이거군요. 작은 사과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과실이요, 사과 맛이 나기도 합니다. 향도 아주 좋고요. 산사는 우리 비위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대표적인 한의학의 소도지제이기도 한데요. 이 산사를 그냥 이렇게 씹어 먹으라는 건 아니고 산사를 이제 네. 말린 약재로서 많이들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산사를 이용해서 차를 끓여서 음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차를 끓일 때도 사실 산사를 너무 진한 용량을 타게 되면 오히려 위장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율이 중요한데 1리터에 한 15g 정도. 15g 정도 그러면 한 8알 정도 나오거든요. 8알 정도 타가지고 푹 우려내시면 됩니다. 한 30분 정도. 푹 우려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온
액체를 음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차갑게 드셔도 좋고 따뜻하게 드셔도 좋고 본인 취향에 맞춰서 또 여기다가 꿀을 같이 타서 먹는다고 그러면 위장장애 그리고 목까지도 같이 한 번에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속이 답답하고 이럴 때 명치 끝이 이렇게 단단해지는 느낌 받은 적이 네. 있는데 근데 안에서 이럴 때는 저런 차를 타서 먹으면 될 텐데 일하던 중에 밖에서 그러면 저런 차를 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때 다스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또 그때 다스릴 수 있는 응급 이제 혈자리가 아니고요 눌러서 좋은 마사지 부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봐보실게요. 이제 몸매 좋은 마치 소동주 원장님 몸매 같은 분의 이제 모델이 준비됐는데 네. 1, 2, 3, 4번 보이시죠? 1, 2, 3, 네, 4. 네. 네네. 네, 저 숫자가 의미하는 건요. 우리 막힌 위치에 따라서 음식물이 머물고 있는 곳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1번이 아프면 이건 진짜 진성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신 네, 겁니다. 네. 관략근이 약해져 있는 거고 저 자리가 저기서부터 사실 식도까지 여기 엄청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네. 이 자리가 안 좋은 건 진짜 역류성 식도염, 뭐 위산이 역류가 되고 있고 안 좋다라는 거고 2, 3번 부위가 안 좋은 건요. 그 자리에 이제 소화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음식물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4번 자리는 당연히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기관이 12지장 이하의 기관들이 네. 안 좋아져서 그런데 그렇게 좀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데 갑자기 아파졌을 때는 저 1, 2, 3, 4번 자리를요. 순차적으로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명치 끝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네. 왼쪽 갈비대를 따라서 내려가시고 그다음에 배꼽 왼쪽을 따라서 돌아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꾹꾹 네,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명치부터 시작해서 왼쪽 갈비대 밑으로 그리고 내려가서. 이게 결국 소화가 되는 방향이에요. 음식물이 진행되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명치 끝을 너무 심하게 누르게 되면 응급실에 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좀 세게 누른 다음에 또 하나의 좀 부드러운 방법은 손을 따뜻하게 비벼주신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사지.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그 뭐라 그럴까 걸린 느낌 또 소화 안 되는 느낌들을 한 번에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사한 한의사의 역류성 식도염 잡는 비법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차윤환 박사님. 자, 뭘 배울까요? 자, 차윤환 박사의 건강 팁입니다. 위편한 간식인데요. 저 간식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떤 간식인지 궁금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위, 속 이런 것들은 먹는 거와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 편한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앞에 놔뒀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뭐로 만들었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에이, 이건 누가 봐도 고구마 마탕인데. 그렇죠. 꿀도 인 들어갔고. 줄 알았어요. 삼겹살? 그런 느낌도 있다. 냄새가 달달. 아니 뭐 말은 많으신데 왜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감자 같기도 하고, 감자 감자 같아요. 감자 네. 아, 감자. 네. 감자에다 감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탕 그러면 고구마인데 진짜 고구마는 아니고요. 감자도 속이 참 좋죠.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감자 속에 들어있는 아트로핀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불량과 속쓰림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아울러 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중에 아르기닌 같은 거는요. 궤양의 출혈을 막고 위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린 건 감자가 아니고요. 네. 정체는 바로 마예요? 마로 만들었어요. 아니, 만데 이렇게 그냥 씹는 너무 맛도 있고.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만들어드린 것의 이름은 마마탕. 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 그러면은 대부분 다 어떻게 드시죠? 주스로 갈아 먹죠. 그렇죠. 주스로 갈거나 아니면 일식집 갈아서도 같은 데 먹고. 가서 이렇게 약간 되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쏙 마시든지 이게 드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마를 그렇게 드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을 좀 부담스럽게 하는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튀김들, 튀겨낸 것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튀긴 어떤 음식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맛있잖아. 맞아.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튀겼지만 속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마마탕
준비해 본 겁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아니 근데 네. 이게 뭐 몸에 좋다고 해도 맛이 있어야 우리가 먹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거는 너무 맛있게 잘 먹겠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일단 마마탕을 만드는 방법. 일단은 마마탕은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말을 일단 한번 튀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말을요, 이렇게 먹기 편한 사이즈로 이렇게 살살 좀 썰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얘를 기름에 튀겨야 되기 때문에 물을 최대한 빼주시지 않으면 이 막 튀겨가지고 흔히들 얘기하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화상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먹기 편한 사이즈로 말을 자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이즈를 먹기 편한 사이즈로 일단 썰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기름으로 살짝 튀겨주면 지금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튀긴 형태의 마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마 준비 끝. 마 준비 끝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소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스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설탕, 두 번째가 물엿, 세 번째 물이 들어가시면 돼요. 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 설탕물을 좀 해야 되겠나 보다. 아니면 아, 물엿 대신에 꿀을 쓰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녹이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 물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그냥 부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엿까지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 만약에 물엿 대신에 꿀 있다, 꿀 넣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오사원 선생님이 꿀이 어디에 좋다 그랬죠? 속에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꿀 넣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요, 그냥 불을 켜주고. 예, 이 마는 점액질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점액질이 또 위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에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겨서 탕으로 드시는 것도 너무 좋고 실은 그냥 갈아서 간채로 드셔도 위 건강에 굉장히 좋은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이 마입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넣으시잖아요. 그리고 왜 아까 설탕을 물에도 녹이지 않아도 되느냐? 프라이팬에 넣고 이렇게 끓이면요, 물이 슬슬 끓으면서 알아서 녹아집니다. 네, 저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물이 살짝 끓을 정도까지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살 저어주시면 이 녹았던 이 백설탕이 싹 다 녹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살살 저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탕의 점액질보다 조금 묽은 상태까지 이게 살짝 끓여주세요. 끓여주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시간 관계상. 요게 요대로 하면 너무 지금 어때요, 좀? 묽잖아요. 요거를 어느 정도 살짝 졸여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불을 끄시고요. 불을 끄시면 요게 식으면서 점도가 살짝 나오거든요. 그때 아까 했던 요 튀긴 말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덤으로 견과류 이런 거 넣어줘서 이렇게 버물버물 해가지고 소스 달달한 소스를 입혀주시면 그냥 끝. 간단한데 편하죠? 정말 맛있네요. 저는 튀긴 게 또 오히려 위에 안 좋다고 그래서 그 저게 괜찮을까 했더니 말을 튀긴 거니까 네. 그 좀 위안이 되네요. 그렇죠. 아울러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튀김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하나는 기름에 완전히 넣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약간 지진다 그러잖아요. 지지는 것들은 기름을 먹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에 좀 부담이 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탕 같은 거 만드실 때 기름을 조금 적게 하면서 약간 덮는다는 느낌 또는 약간 이제 그 볶는다는 느낌 정도로 하시면 훨씬 속이 편한 형태의 마마탕을 만들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맛도 좋고 위에도 좋다니까 좋네요. 속이 편안해지는 음식 네. 만나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위험주의 음식도 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흔히 위험주의 음식이라고 그러죠. 아, 매운 거 피해라. 짠 것도 피해라. 그쵸.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실은 뜨거운 것도 식도에 안 좋아요. 그 세 가지가 섞여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위 식도에 안 좋은 음식 딱 하나 꼽아보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뜨끈하고 맵고 짠 국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이거 건데.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네. 뜨끈한 것도 식도에 안 좋고 맵고 짠 것도 위산 안 부비를 좋아요. 너무 네. 자극을 하는 것 동시에 위의 보호막이죠. 위의 보호막인 점막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소화기내과 전문의 양기용 선생님 나와주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그 소화기관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보고 또 여기 좋은 음식, 운동 다 배워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한번 유념하시면서 잘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소화기 질환이 증상이 있지만 뭐 위암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꼭 한번 위내시경을 체크하셔가지고 위 건강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속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날 좋고 이래서 여기저기 축제 있고 이럴 것 같아요. 네, 아마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